네, 벌써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 앞을 내다보는 시선이 또 정교한 시선 필요한 시점인데요. 자, 한 달에 한 번씩 이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11월에 월간 한판 선거 경험이 많은 사선 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 본부장이시죠. 우상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 작가님과 안녕하세요. 김성수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이상호 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 못합니다. 왜 아니 저를 공격하는 것을 당의 공식 그 SNS에다가 어떤 특정인을 공격하는 걸 갖다 만들어 올리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누가 올렸어요? 아, 뭐 전용기 아, 의원이 네. 이제 진 작가님에게 이제 보수 농객이다. 뭐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당의 공식 SNS 계정에다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해했는데 별 쓸데없는 짓을 했구만. 예, 일단은 뭐 첫 번째 질문은 우상호 따끈따끈한 이 질문부터. 프로그램이 얼마나 우상호 의원님을 사랑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왜요? CBS 유튜브가 있거든요. 예. 한판승부가 따로 유튜브가 있는데 채널 대문에 우상호 의원님 인터뷰가 거의 한 달 내내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은 이게 한 1, 2주 간격으로 갈리는데 우상호 의원님 건 굉장히 오래 올라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작진 중에서 특별히 우상호 의원님을 아끼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야 이게 특혜 의혹이야. 예, 조사해봐야 돼. 알겠습니다. 특검 가자. 자, 일단 새롭게 나온 소식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에 이제 공식적으로 합당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고 의원님께서 이제 이번에 그 협상 대표를 맡으셨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협상 대표. 협상 대표입니다. 네. 예, 앞으로 역할이 크시겠군요. 네, 그냥 협상 대표죠, 뭐. 네. 그 합당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 선거가 되면 보통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이제 구도 정비기거든요. 예. 구도 정비기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외부 인사들을 우리가 이제 소구적인 저분을 대려면 어디서 효과가 있겠다 하는 분들을 예. 이제 모시는 것도 다 구도 정비하는 일환이죠. 예. 특히 이제 가치와 노선이 유사한 정치 세력과는 통합 혹은 정책 연대 혹은 후보 간 단일화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예. 열린민주당은 사실 가치와 노선이 저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통합할 그런 대상이라고 봤고요. 그럴 예. 경우에 지금 열린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적게는 한 3%, 많게는 한 5, 6%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적어도 이 정도의 단순 통합이 갖는 이제 지지율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해서 힘을 합치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이 이제 고질병으로 앓고 있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정당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극복해야 될 그런 색채를 더 강화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중도 확장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되게 순서로 나눠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은 먼저 전통적 지지층 혹은 이제 그 지지층 확대 전략을 피는 과정이고요.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중도층으로 외연 확대의 기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가령 지금 열린민주당과 우리가 통합을 하지 않은 경우에 어쨌든 열린민주당은 정당 아닙니까? 뭐 대통령 후보를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낼 수도 있죠. 안 낼 텐데. 아니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대선 때 우리는 뭐 할 거냐. 그렇다고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을 하는 것도 어색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을 때 또 그 내부에서 논쟁을 안 할 수가 없고 예. 여러 측면에서 본다면 순수한 의미로는 힘을 합쳐서 전체적인 우리 쪽 진영의 힘을 좀 키워보자는 것이 기본 목적인데 예.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올 수 있는 혼선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세력은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을 이제 하게 되는 단계적 전략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일부 열린민주당의 통합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 틀로 가두어진 이후에 외연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제 접근법이 작동할 거라고 봅니다. 열린민주당 이제 협상 대표로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네. 이제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럼 구체적인 협상 뭐 스케줄이나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연락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이 3시에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셨고 그 위에 이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접촉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차 협상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진 이제 작가님? 결국은 그 열린민주당의 그 인적 자원들을 좀 활용하겠다는 생각인데 아니 지지층 결집이죠. 지지층 결집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뭐죠? 그 프레시안 기자와의 관계라든지 그거는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다 예, 받았는데. 무죄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무죄를 받은 거지. 그분이 거짓말을 한 법적으로 것은 무죄를 받았으면 그 정도 아셔야죠. 아니 그분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문제가 걸려 있고 어떤 부동산 문제가요? 아니까 뭐 흑석동을 예. 뭘 흑석동에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인지 우리 국민들이 좀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흑석동에서 어떤 건물을 샀다. 이걸 좀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이분이 또 조국 사태 때 굉장히 강성한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그 중도층한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얻는 것보다는 더 잃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두고 보시죠. 뭐.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번에 대선 이제 캠프에서 뛰는 것만 4번째인데 세력 대 세력 통하다 보면 가령 이쪽 세력에서 좀 불편해하는 분이 속해 있기도 하고 개인 인사 중에 예. 또 사실은 열린민주당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구성원 중에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일들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는 예. 이제 그런 세력 통합을 이룬 이후에 그것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또 중도 외연 확장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중도 외연 확장은 사실은 내년 초부터 진행될 일들입니다. 대개 양 캠프가 다. 예.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또 그분들에게 소구력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같은 당을 하거나 선대위를 할 수는 없죠. 예. 그 예상되는 게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당대당 통합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역구를 뭐 나눠야 되고 뭐 등등등등등 이런 네.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 통합은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둔 통합이기 때문에 예.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둔 통합보다는 이해관계 조정의 이 비중이 확 줄어들거든요. 예.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하게 되면 지분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또 각급 선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양쪽의 후보군을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는 또 지방선거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 한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후보 문제를 둘러싼 잡음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항상 대선을 앞둔 당대당 통합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럼 그 협상 자체도 좀 약간 낙관적으로 좀 보시는 겁니까? 아니 뭐 협상은 이제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서 예, 대화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과거에 제가 지방선거 때도 이런 일을 해봤고 예. 또 총선 때도 이런 일을 해봤고 심지어는 정의당하고 이제 그 단일화 협상 같은 것도 이제 쭉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조정해야 할 지역이나 조정해야 할 후보가 많을 때가 아주 힘들고요. 예. 대선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쉬운 협상이라고 볼 수 있죠. 2009님이 열린민주당 대변인님 입장은 뭔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분입니다. 예, 예. 제가 발표한 거를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는 합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합당 추진은 민주당의 워딩이고요. 그렇게 어제 처음으로 당대표가 송영길 당대표가 처음으로 최강욱 당대표한테 제안한 게 어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워딩은 추진으로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합당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좀 먼저 알려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나와 있을 때는 주로 언론개혁, 검찰개혁 관련돼서 이제 언론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들이 이쪽으로 좀 쏠려 있는데 그거보다 열린민주당 원래 창당할 땐 열린민주주의 즉 당원들이 비례대표들을 뽑고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정당을 운영하는 구조에 대한 집중 그리고 법도 냈습니다만 국회의원 3선 금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정당 개혁제도, 국민 소환제 등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런 주제들의 개혁 주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응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보고 저희가 협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뭐 합당을 전제로 해서 협상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상호 의원님이 몇 선이시죠? 4선입니다. 4선입니다. 퇴출 대상이네요. 어차피 저는 다음 불출마를 국회의원 후보 불출마 때문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저 대변인의 말씀을 직접 들으셨는데 네. 의원님 어떤 입장이세요? 좋은 말씀이죠. 협상을 해야죠. 일단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틀에서 예. 이 통합 자체를 반대하신다기보단 예. 열린민주당의 그 정책 노선이 좀 관철되는 또 그것이 반영되는 그런 통합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예.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저는 일단 다음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예. 크게 뭐 부담 없으실 겁니다. 또 서울시장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열린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은 아직 정해지지 않으셨다. 네, 조만간 예. 만나기로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선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최근에 이제 선대위가 발족식만 하고 발족은 안 된 것 같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쓴소리 하셨습니다. 네. 심각합니까? 발족한 지 2주일 되는데 예. 계속 내부 조직 짜고 있어서 지금 이럴 때냐 이 정도의 쓴소리였고요. 예. 또 초선 의원들의 문제 제기 또 여러 또 양정철 전 원장의 또 지적 이런 것들이 좀 약이 돼서 음. 어제 오늘은 아주 뭐 아주 쌩쌩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 그런가요? 사실은 이제 그런 지적들이 되게 약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또 불가피하게 이게 큰 선대위를 짜다 보면 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체된 것처럼 보였던 측면들이 있죠. 반성들 하고 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 양정철 원장이 이제 지적하기를 후보 한 사람만 뛰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간에 또 그런 얘기가 나돌더라고요. 의원들이 지금 안 도와주고 있다. 적극적으로.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선대위로 배치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 잘 아시겠지만 직책을 부여받고 가서 일하려고 보면 실무진이 아직 붙어 있지 않거나 아하. 또 이 파트별로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조정과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 좀 시간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선대위 자체로 뭔가 어떤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뉴스들이 거의 나오질 않았죠. 거기서 느낀 답답함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보면 이게 총괄이라는 단어는 네. 한 명이라는 의미잖아요. 네. 근데 의원님은 공동 총괄 본부장이시란 네. 말이죠. 그러니까 총괄 본부장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총괄 본부장이 누구의 얼굴을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책을 할 때 예. 다른 거는 다 보지 마시고 예. 상임이 붙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상임. 상임 선대위원장이 소영길 대표고 예. 상임 총괄본부장은 조정식 의원이면 예. 거기가 실세란 뜻입니다. 아. 그냥 공동은 이제 허세란 뜻이죠. 허세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낙연계 의원님들 원팀이 됐느냐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좀 계세요. 선대위 요직을 맡긴 했는데 활동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딱 이낙연계는 아닌데 심지어 지금 이제 외유를 나가 계신 의원들도 있다 이런 지금 비판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큰 상관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승복선언이 이루어졌고 또 본인들이 직책을 맡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에만 해도 지금 제가 박강원 총괄본부장하고 같이 한 회의가 2번인데 예.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거죠. 어디나 선대에 가면 중책이 있고 예. 조금 한가한 직책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얻고자 한 그런 직책을 받지 못했을 때는 서운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조정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중요한 건 개별 의원들의 불만이나 서운함이 아니고 이 큰 항공모함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냐.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예.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예. 이 선대위는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정책 과제를 앞에 들고 미래 권력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예. 것들을 빨리 정리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더뎌졌다고 하는 내부 문제 제기였습니다. 후보만 보인다. 이제 이런 아까 진 작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또 하나 그 후보가 그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저도 가끔 통하고 그러는데 예. 그 선대위가 상대적으로 내부 조직 짜기에 골몰하는 과정에서 뉴스 생산 능력이 떨어지니까 예. 당연히 후보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만 눈에 띌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다음 예. 주부터는 상당히 빨리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그 분야별 아젠다는 지금이 아니라 한참 전부터 다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정리돼 있는 상태였을 텐데 사실 후보가 누가 결정되든 붙으면 바로 뭐 노동이면 노동, 뭐 분야별 메시지들과 정책이 좀 정제되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후보님의 워딩을 보면 당하고 그런 부분에서 전혀 유기적인 결합이 안 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대한민국 정당 사상 그런 선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후보가 앞서가고 캠프가 뒤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맞춰갈 때쯤 되면 선거가 끝나요. 그러니까 뭐 저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도 예. 그렇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처음 시작할 때 이 비행기를 이륙시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그 전에 비해서 제가 볼 때 한 3, 4일 정도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런 정도를 지적한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캠프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가 이제 혼자서 개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던졌던 메시지를 철회하는 경우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뭐 식당 총량제도 그랬고 주 4일제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요? 저는 음식점 총량제와 주 4일 근무제를 후보가 얘기할 땐 정책 발표 형식으로 한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 일종의 스탠스를 보여주는 그러한 접근법이었고요. 저는 상당히 그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예. 우리나라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가 제 지역구도 지금 20년 활동하면서 음식점이요. 인구는 줄었는데 음식점이 3배 늘었어요. 아하. 그럼 장사가 네. 잘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을 얘기한 거죠. 현장을 잘 아니까 예. 음식점 숫자를 정말 허가제로 바꿔서라도 제한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제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보단 우리 현실을 알고 저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주 4일 근무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바로 그걸 실현할 수는 없지만 장차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그것이다 라는 문제인식을 던져주는 접근은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정책 발표로 접어들 때 그때 캠프하고 상의가 안 됐거나 혹은 전체적인 후보의 정책 노선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것은 캠프의 문제죠. 아직은 정책 발표로 단계로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싶다는 정도의 의지 표현으로 어떤 정책들을 예를 듣는 것은 크게 혼선으로 빚어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네. 후보님이 이제 일단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네. 일단 모든 국민이 다 지원해야 한다는 게 철학같이 그렇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철회를 했단 말이죠. 오늘 네. 말씀하신.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 저는 부분은 원래 다른 예. 어떤 뉴스공장 나갔을 적에도 예. 그거 쉽지 않을 텐데요. 내가 이제 그렇게 전국민 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이 본 예산 편성 단계라서 예. 본 예산에서의 그러한 큰 금액의 증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근데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경기도 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을 거두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예산 편성 단계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지원금 문제는 좀 강하게 얘기했죠. 여러 번 어필을 해서. 예. 본인이 경기도 지사 시절부터 하고 싶었던 정책 노선에 대해서 계속 의지를 표명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도 반대하고 야당도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접근한 것은 저는 상당히 실용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야당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라라고 했으면 저는 오히려 의회 정치 내에서 조금 더 우리 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예. 그 의지를 계속 피력하다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그건 빼겠다.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만큼은 국민의힘에서도 두텁게 하자고 주장했으니 그건 이번 예산에서는 논의해 주십시오라고 후퇴한 것은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 할 때 실용적이잖아요. 좀 전에 이제 기사를 봤더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게 메모드 선대위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동작이 굼뜨다. 그래서 따로 별동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몽골 기병대는 벌써 우리가 점령을 했을 텐데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뜻인가요? 우리 후보가 볼 때는 좀 선대가 답답하겠죠. 예, 저도 옛날에 후보 시절에 보면 내 캠프들이 답답하더라고요. 후보 마음대로 후보를 만족시키는 캠프는 사실 어렵죠. 그런데 저는 그 조금 더 기동성 있게 현안 대응도 하고 예. 정책 발표도 좀 해주고 그래서 후보와 캠프가 두 개의 바퀴로 돌아가는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빨리 준비해서 그렇게 다음 주부터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특검에 대한 입장도 이제 거의 조건을 걸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어제 이제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났기 때문인가라는 질문이 저스틴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그런 구체적인 조언까지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이른바 이해찬 등판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판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의 이 대표 출신들이 좀 다 저희 그 캠프의 상임 고문 아닙니까? 예. 상임 고문으로 이미 등판하셨는데 또 뭘 등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선거 전을 좀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네. 선거 전에서 상당히 뭐랄까 지도부의 역할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신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같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나오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떤 두 분이 그게 각을 서는 저는 입장에서 뭐 김종인 네. 위원장도 모셔본 사람 입장이지만 예, 예.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김종인 위원장님을 소환하는 게 과연 시대 정치에 맞는 걸까요? 바람직한 걸까요? 그분의 능력을 자체고라도 예. 그래서 그럼 저쪽에서 김종인 위원장 등판한다고 옛날 관악구에서 총선 승리하신 예. 이해찬 대표가 나와야 된다. 음. 그것도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음. 오히려 좀 더 새로운 진영을 짜는 게 예. 새로운 시대 정신, 새로운 대선에 맞지 않겠나. 그래서 그 뭐 어떤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가는 다 그쪽의 전략과 작전이겠지만 예.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님을 등판해서 얻었던 효과를 음. 과연 온전히 더 얻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분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예.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좀 더 네. 하나 더 청취자 질문이 있어서 후보께서 민주당이 홍남기 부총리 국정조사를 언급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 어쨌든 저는 그 후보가 답답한 나머지 이제 그런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설사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예. 이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차기 권력을 노리는 분이 조금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진위와 무관하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썩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위가 다르게 해석되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잘 문재인 아시잖아요. 정부에 현 대한 권력과 비판. 다음 권력이 갈등으로 비춰지는 건 안 좋죠. 예. 그 임종석 전 의원이 말씀하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또 그분들의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우리가 거기 기반을 하고 예. 새롭게 더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답답한 나머지 지금의 이제 소상공인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자신의 진정성이 관료 집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는 답답함을 토로한 건 좋은데 예. 그런 진정성이 전달되기보다는 언론의 관심은 이거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이 다투는 거냐 쪽으로 더 갈등 조장형으로 더 쳐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접근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럼 그 갈등을 재난지원금을 예. 또 후퇴시킨 것도 예.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갈등을 감수하지 않으면 현재 50%가 넘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런 부분 중에서 일부분을 끌어와서 50일을 만들어야 지금 선거에서 이기는 거로 이재명 후보는 생각을 하고 네. 기재부 등 현 정권의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기재부 이런 데에 대해서만 소위 말하게 정밀 타격을 하고 있는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본인의 문제 인식을 계속 전달함으로써 이재명표 브랜드를 쌓아나가는 접근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는 편인데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훨씬 더 추진력 있게 관료들을 제압하면서 나가겠구나라고 보여지도록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칫 그게 현재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과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죠. 예.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세간에 알려져 있기로는 지금 이재명 캠프하고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패닉에 빠져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인식들이 있고 그래서 내부에서 비판도 막 나오고 이러는데 의원님 말씀을 딱 들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아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기동성이 들어가지고- 떨어지고 대응이 늦었다. 후보 혼자만 뛰는 듯한 모습이 네.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라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께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님 진단을 보게 되면은 다 잘하고 있다, 다 잘하고 있다. 아니, 뭐 저- 약간의 문제가 있다. 아니 제가 이런 동의했잖습니까? 식의- 저도 지적을 한 사람인데 선대위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지적을 저도 한 사람인데 예. 그건 인정하는데 개선의 노력들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 방향 이렇게 자체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근데 그게 후보의 문제였냐고 하시니까 캠프의 문제였다. 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렇군요. 캠프가 빨리 훨씬 더 기동력 있게 의사결정하고 그때그때 과제들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는 있다. 근데 그것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린 거고 저도 이번 주 초에 내부 비판을 한 사람 아니겠어요? 네. 문제가 보였으니까 비판을 했죠. 근데 개선이 불가능한 문제냐? 개선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자, 지지율 정체 현상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면 한 10%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미리 예측도 네. 하셨었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도사 아닙니까? 근데 그럼 이게 이런 정체 현상 언제까지 가- 항상 이게 예. 반복되는 하나 현상으로 예. 왜냐하면 적어도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었을 때 적어도 우리 이재명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 확정됐을 때보다는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재미를 좀 보셨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도가 저희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구도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몇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그 홍준표, 윤석열 후보를 다 이기는 거로 나오다 보니 착시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 선거 구도 자체가 불리한 선거라는 그 판단 예. 그걸 갖고 시작해야 되는데 예. 여론조사 때문에 착시 현상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때 이른 포만감을 준 거죠. 예.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영선 후보가 처음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었을 때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누가 나와도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다음 후보가 딱 확정되고 오세훈 후보 대 박영선 후보로 딱 짜졌을 때 예. 무조건 15% 졌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캠페인을 통해서 많이 했느냐? 캠페인을 통해서도 많이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는 이런 패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 이재명이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만이죠. 우리 내부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다시 접근하기 위한 절박한 접근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더 먹을 수 있는데 못 먹고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예.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뭐 1% 상위로 붙은 것도 나오고 예. 또 어떤 건 13% 벌어진 것도 나오는데 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는 그만큼 이번 대선판이 굉장히 유동적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입장을 정하지 않은 분이 많다. 이렇게 보여진다면 결국 이거는 하기 나름이다. 지금은 불리한데 예. 우리가 잘 정비해서 제대로 잘 접근하면 윤석열 후보가 넘기 어려운 벽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그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특검 도입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조건부가 아닌 특검 도입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이제 처음인데 민주당의 입장은 뭐고 그렇다면 이제 곧 특검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잘 모르겠고요.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좀 민주당 차원에서 이걸 좀 뭐 최고위원회나 선대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깊게 토론한 적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대선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예.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이 대통령 후보를 상대로 한 특검을 대통령 선거 앞두고 하는 건 반대입니다.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과 판단은 국민에게 맡겨야지 예. 검사들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양쪽 다 지금 묘하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대장동에서 뭔가 나올 것 같다고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을 대장동에 가둬놓고 오히려 우리가 민생의 바다로 가면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 여부는 저는 양쪽 다 특검을 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박스권 지지율이 이제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그 30%잖아요. 그럼 딱 정확하게 민주당 지지율하고 거의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도 확장을 못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장동이다라고 후보는 판단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MB 때 이걸 털고 갔잖아요. 사실 특검으로 털고 간 것처럼, BBK 털고 간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좀 후보 자신은 좀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후보는 이제 본인이 죄가 없다고 확신하고 계시니까 답답하죠. 예. 자기가 뭔가 부정부패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답답하니까 보다 자신의 입장은 분명히 내놓으셨는데 저는 과연 대선 앞두고 양 후보들을 다 특검으로 묶어놓는 게 과연 대한민국 대선에 바람직한 건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특검 안 한다고 그러다가 받겠다고 했는데 또 민주당에서 이걸 또 틀어버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우상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의견이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제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볼 그러니까 수도 이제 민주당 있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해서 후보의 입장을 반영해서 하게 될지. 근데 이제 하게 된다면 민주당도 뭐 후보는 조건이 없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그럼 놔두고 그냥 우리 특검만 하겠다고 하기엔 좀 곤란하잖아요. 우리 지지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결국 상대방 물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쌍특검. 근데 그게 제가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면서 양쪽 후보들을 수사의 잠재적 대상으로 만들어 놓는 선거를 하자는 얘기냐. 우상호 같은 중진 입장에서 볼 땐 예.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사실 이제 만약에 쌍특검을 한다고 하면 네. 그 특검의 대상과 범위 뭐 기간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하는 것보다 양당이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마저도 엄청나게 하고 제가 어느 대표 할 때 특검 합의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한 달 걸렸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건 진짜 빨리 했는데 예.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지루한 논의만 무성하다가 예. 실제 대선 앞두고 하지도 못할
특검 논의를 이 대선을 앞둔 이 상황에서 양대 진영이 서로 상대방 나쁜 사람이고 곧 감옥 갈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쌍특검 하자는 게 저는 이게 정상적인 대선의 모습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개인 입장에서 개인 말씀을 입장입니다. 예.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곧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우상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월간 한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예, 월간 한판 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최용성님이 의원님 참 깔끔하시네요라는 말씀. 제재님은 의원님 나오신다고 해서 유튜브 들어왔습니다라고 팬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두 분 읽어주시고 많이 들으셨다. 가장 감사합니다. 강한 의견들. 네. 예, 예. 자,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저희랑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오후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만나기로 했다가 만남이 취소되고 또 오늘 이제 선대위 구성 발표가 나오려고 했다가 다시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네. 의원 보시기 어떠세요? 이게 좀 뭔가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희도 정당을 해보지만 발표를 예고했다가 발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의견 조율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보도된 걸로만 보면 김종인 위원장님은 뭔가 자신이 뭔가 큰 흐름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의 선대위, 그러면서 되게 좀 슬림하면서도 기동성 있는 선대위를 원하시는 것 같고, 예. 윤석열 후보 측은 좀 약간 통합형 선대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김한길 전 대표님이나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선대위를 띄고 싶어하는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과 예. 본인이 좀 더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김종인 위원장님 사이에 의견 조율이 안 된 거로 봐야 되죠. 거기서 어떤 묘수를 낼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의견 조율이 된 걸로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선거 기간에 어쨌건 이준석 당대표도 뭔가 생각이 있어 사무총장 임명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까지 추인되고 이런 과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당 대표가 후보한테 밀린 거죠, 뭐. 근데 사실 대선 시기는 당 대표가 후보한테 밀릴 수밖에 없죠. 밀릴 줄 알고 내줄 수도 있잖아요. 네? 밀릴 줄 알고 내줘도 되는데 왜 이런 갈등이 표면화가 됐을까요? 그건 소통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는 대리인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후보가 직접 당 대표에게 이 대표 내가 사실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한기호 총장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소. 네? 그분도 좋은 분이지만 이왕이면 좀 날 도왔던 권성동 의원을 좀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어라고 후보가 직접 얘기해야 당 대표 권위가 서요. 그렇죠. 근데 후보가 직접 얘기 안 하고 검찰총장 비서실장이 가서 얘기했다. 그러면 그건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리인이 가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불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성동 의원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근데 풀자마자 또 이준석 대표를 패스하고 김종인 대표 만나고 이러는 과정이 또 불거지면서 계속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사이에서는 갈등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기존 여의도 정치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누구랑 상의하고 어떻게 노티스를 해줘야 되는가의 그 프로토콜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의도 프로토콜.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다 들어줄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명색이 당대표인데 예. 당대표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접근해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서툰 것 같다. 예. 이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캠프하고 좀 갈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처음에 입당할 때도 그렇고 약간 신경전 약간 뭐 신경전의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그때도 여기 와서도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망했다라는 얘기 했는데 그 저게 굉장히 구조화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갈등이 구조가 돼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경선이 다 끝났으니까 예. 사실은 뭐 그런 앙금은 다 털어야 되는데 예. 여전히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들은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폄하한 발언들을 여러 번 한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앙금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이 당대표를 좀 인정을 해줘야죠.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일어난 그 패싱 논란도 보면 아주 사소한 절차를 위반해서 생긴 일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그게 좀 이준석 대표하고만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김종인 위원장하고 관계에서 좀 나타나는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와 그렇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정치는 직접 대면해서 예. 직접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조정해 가야 된다 하는 문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거죠. 제가 봐도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김한길, 김병준 저는 이 세 분을 다 잘합니다. 예. 예. 김한길 세 분이 대표도 모셔봤고 세 분이 모일 수 있습니까? 김병준 교수님이 정치시장할 적에도 여러 번 저도 술도 먹었던 사람이니까 예. 이 세 명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한길 대표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꾀돌이거든요. 선거에 밝고 본인에게 권한을 주지 않은 들러리는 절대 안 씁니다. 아하. 그건 뭐 우리 당이 있을 때 항상 그랬거든요. 김병준 정 실장님은 자기 소신, 신념 체계가 아주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집이 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볼 때 이 세 분이 한 자리에 앉아서 논의한다. 아우 생각만 해도 아주 저는 쉽지 민주당으로서는 않겠다. 흐뭇할 수도 있겠다. 흐뭇할 게 뭐 있습니까? 어차피 뭐 그 선대위보다는 이제 후보가 더 중요한 게임이니까. 그런데 예.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모아놓고 일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분들이 선대위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데 예. 이걸 왜 자꾸 반대하시나 아마 이런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마무리 안 되면 그건 갈등입니다. 예. 지금은 의견 조율 단계라고 멋있게 얘기해 드리는데 예. 이번 주말을 거쳐서 다음 주 초반까지 발표를 못하면 예. 저건 갈등이죠. 근데 이게 김병준 위원장 것만 해도 벌써 월요일부터 불거져 나왔는데 일주일을 넘어 끄는 것을 의견 조정으로 일단은 봐주시는 걸로요. 뭐 한 주 정도는 우리가 좀 봐드리는 게 네, 눈길을 끄는 게 이제 김한길 전 대표 영입설이지 않습니까? 네. 한번 보도를 보니까 뭐 나는 뭐 그런 제안 받은 적 없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 엇갈린 보도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분이 이제 민주당 전 대표를 지냈고 또 김대중 정부 때는 청와대 정책수석도 지낸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중도를 끌어들이는데 이분이 좀 도움이 될까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김한길 대표는 그 지금의 선거 지형에서 예. 중도 표심을 자극하는 소구력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렵죠. 정치를 떠난 지 좀 오래되셨고 네.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당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과 어떻게 보면 한 비슷한 배를 탔던 분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김한길 대표의 지략을 빌리겠다. 라면 그건 의미가 있는데 예. 어떤 세력의 소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김병준 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 집권 세력의 검찰총장 하신 분이 왜 자꾸 예. 우리 쪽 인사를 자꾸 주로 이렇게 발탁하시려고 하시죠? 근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하다 보니까 구성이게 전부 대통령 후보부터 네. 전부 다 민주당 때 관료이거나 그거 다 저랑 예, 친한 출신이, 분들이라 예. 제가 약간 착시 현상이. 아, 네, 근데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한 거죠.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자꾸 과거의 인사 쪽에 집착하시는 것 같아. 오히려 윤석열 표 새로운 인물들 예. 발굴을 소홀히 하고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썼던 분, 문재인 정부 때 썼던 분, 혹은 뭐 우리 민주당 출신 인사 이쪽을 자꾸 그러니까 우리 쪽 인사를 좀 헐어가면 그게 득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그 이해가 안 가요. 사고 방식이 상당히 좀 보수적이에요. 보면은. 예. 근데 굳이 왜 저희 진영에 있었던 과거 인사들을 모시고 가는지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봐라 저기 있던 사람들도 나한테 왔다. 그러니까 아마 어제 이런-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것 같아. 김한길 전 대표 영입은 이제 반문연대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거 갖고는 우리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반문연대를 지금 짠다 그러면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나요? 어차피 후보는 물러가실 이재명인데 텐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을 하셔야 되겠지만 예. 그러나 결국 상대방은 이재명 후보인데 예. 이재명 후보와 싸워야 될 분이 문재인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전략적으로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 쭉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은 과거 인사들을 주로 끌어와서 채우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네. 현재 민주당의 선대위는 말 그대로 딱 현재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라 열린민주당 모시려고 하잖아요. 나도 현재 현재죠. 존재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 의원님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양쪽 어디도 미래의 흐름을 가져오는 데는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겁니다. 1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도를 짜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단계에서 개방형으로 외부 인사들을 모시기 시작하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시점이 과연 올해가 좋으냐, 내년이 좋으냐 이런 시점 판단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이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을 영입을 하잖아요. 예. 요즘은 하도 이 순환 구조가 빨라서 예. 2개월만 지나도 중고 취급을 받아요. 아, 인재 영입 떨어지고. 효과가 너무 약해져요. 아하. 그래서 조금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은 내년 1월부터가 아닐까 아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외연 확장은 좀 1월부터 더 가셔야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그 원혜영 음. 저 의원님께서 하시는 일이긴 한데 그렇군요. 대체로 지금 준비해서 많은 분을 만난다 하도 발표 시점은 대체로 음. 보통 해가 넘어갔을 때 훨씬 더 희망과 기대가 증폭되더라.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미래 얘기하시니까 저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좀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네. 국민의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아들 문제로 캠프를 떠나셨던 장제원 의원 다시 이제 사실상 내부에서 굉장히 윤석열 후보에게 중요한 조언들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가 나왔고 곧 공식 성상으로 복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2030 지금 아드님 문제로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이 청년들 표심엔 영향이 없을까요?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각 당, 각 캠프의 고민이죠. 어떤 분이 좀 허물이 있는데 정말 저 양반이 꼭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고 있거든요. 예. 필요한 건 알죠. 근데 사실은 되게 그런 게 사실 고민인데 그분을 다시 기용했을 때 오는 비판보다 이분이 지금 꼭 필요하기 때문에 쓴다. 그럼 감수하고 쓰는 거죠. 비판을 감수하고. 예. 근데 제일 좋은 건 좀 의혹의 대상이거나 혹은 한때 지탄받았던 분들의 요소들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로 그대로 모시고 오는 거는 약간 오만으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되게 그래서 조심하는데 장제원 의원을 모신다면 아마 그분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후보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예. 자,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1003님이 질문을 주셔서 최근 권경혜 변호사 SNS 글에 대한 우상호 의원님의 의견 듣고 싶다고 주셨는데 그 586 운동권을 겨냥해서 취중 SNS 올렸다가 삭제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혁명을 논하고 동지들의 분신이 잊지마자 했던 언약의 귀착점 고작 이재명 후보냐 뭐 이런 글 올렸다가 한번 내리셨던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한 입장이 듣고 싶다라는. 권경혜 변호사는 제 과 후배입니다. 아, 제가 그렇군요. 국회의원 당선됐을 적에 제 앞에서 거침없이 그 얘기를 했던 분이고요. 아,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아, 예, 예.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제가 뭐 부끄러운 점은 부끄럽다고 인정도 하고 예, 예. 그러나 정치라는 게 해보니 그렇게 밖에서 본 것처럼 시원하게 갈 수 없는 구조도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만둬야지 왜 하냐 또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로 예. 뭐 주장이 거침없는 후배인데 예.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과 후배인데.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비판보다 요즘 비판이 예. 조금 표현 방식이나 예. 접근 방식이 있어서 조금 더 과격해진 것 같아. 아하. 그러시고 서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석현, 데이빗 호호님 등이 우상호 의원님 오늘 말씀 편하게 들었다. 많이 동감했다라는 또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월간 한판 오늘 모신 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